12월 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대선을 98일 앞두고 당대표가 잠적하는 사태로 국민의힘이 혼란스럽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칩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는 부산에서 목격됐는데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고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에 윤석열 후보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며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조동현 선대위원장을 영입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청년과학인재 4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런 포즈도 취했네요. 조동현 위원장을 놓고선 일각에선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3지대에선 국민의당이 오늘 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더 좋은 정권 교체 준비된 안철수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에는 처음인데요.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곽 전 의원은 나머지 사람들에겐 면죄부를 주고 자기만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텐데 로비를 받고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지금 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비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확진자 수가 5천 명도 넘겼고 여러 가지 좀 속보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속보를 반영하겠습니다. 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오늘도 이제 정치 뉴스가 많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좀 차례로 짚어볼 텐데,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하나 논란이 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조동현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요, 일종의 모양 갖추기고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전투복 비슷한 것 입고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단 것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인과 전문직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망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를 향해서 브로치 망발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강용석 변호사 등 일각에서 사생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직접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관련한 속보 이따가 좀 얘기 좀 해보고요.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민주당 박용진 위원회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던데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따 좀 얘기할래요? 네, 그 소식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잠적과 함께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위가 다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00명을 넘겨서 동시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또 전 세계에서 무섭게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잠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밤 글쎄요 9시쯤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구속기로에선 곽상도 전 의원 소식까지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하루에 5천 명, 그리고 곽상도 구속기로, 벽화 배틀과 중국 가는 안보실장, 마지막은 윤창호법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의 첫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5천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에 5천 명이면 이틀에 10,000명이죠. 설상가상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PCR 검사로는 그것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인지는 바로 밝힐 수가 없거든요.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네, 국내 확진 현황과 오미크론 의심 사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123명, 전날 대비 무려 2,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2,212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81%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3명이죠. 두 지표가 동시에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병상이 부족해지니 정부는 재택 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든 아니든 일단은 각자 집에서 머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 그리고 안면 보호구와 장갑, 비닐 가운을 착용하고 보건소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그러니까 동거인도 강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출근이나 등교 모두 불가능합니다. 외출하려면 자가진단검사로 음성을 확인하고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겠죠. 주민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한 개인 집에서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써야 될 거고 불가피한 외부 접촉이 있을 텐데 얼마나 좀 잘 분리해서 생활하시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감염이 또 발생하면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약간 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병상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아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사실상의 방치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오미크론 변이 관련 속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인천 지역의 40대 부부인데요. 이들을 공항에서 태워온 지인과 지인의 자녀까지 총 4명이 확진됐고 검사 결과 알파와 베타, 감마, 그리고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변이 부위에서 양성이 떴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특이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25일에 확진됐지만 오늘 밤 9시 혹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PCR 검사만으로는 오미크론을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3만여 개의 유전체를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5일, 조용한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면은 변이주에 접촉한 사람들은 빨리 가서 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 노출된 이후에 분석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인천 부부는 지난달 24일에 입국했고 25일에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였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비행기 안에서의 접촉자, 또 지역사회 내의 접촉자를 찾는 게 급선무인데요. 방역당국은 같은 비행기에 탄 81명 중에 국내로 들어온 45명, 그리고 인천 부부와 지인 자녀의 지역사회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지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검사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변이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5주 동안 아프리카에서 약 2,70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8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첫 오미크론 확진자죠. 아프리카 나마비아에서 들어온 30대 남성 외교관이 인천공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유지 인천에서의 동선은 아직 파악 중인데요. 일단 항공기에서 내려 1시간 이상 공항 내 시설에 머문 것으로 추정됩니다. 我が国でオミクロン株が確認されたのはこれが初めてとなります。現在、当該入国者は医療機関において隔離を実施していると厚生労働省から報告を受けています。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곽상도 구속 기로입니다. 대장동 개발업체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신문은 2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곽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도야, 학교 가자!
곽상도를 구속하라.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이런 조사받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측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거액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곽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이 청탁 과정과 경위, 일시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검사들 생각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직급에 비해 너무 과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당초에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 사실에는 이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인 25억 원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또 한 사람,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당시에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었죠. 그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당은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소위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10달간 총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권 전 대법관을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는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묻고 가자, 대선에 묻고 가자는 그런 의사표시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자, 세 번째 픽입니다. 중국 가는 안보실장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외교 책임자인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한중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주력 과제인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선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요소수 사태로 불거진 한중 간 공급망 강화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벽화 배틀입니다. 자, 이른바 줄리벽화로 논란이 됐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 외벽입니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여성과 이 손바닥 왕자, 그리고 개사와 고 전두환 씨 등 모두 윤 후보 관련 논란을 상징하는 네컷 그림이 자리를 채웠는데요. 바로 그 옆에 새로운 그림이 붙었습니다. 이 배우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요. 점이 그려진 잠자리, 또 하단에 회창살에 갇힌 두 인물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외벽을 사용 중인 김민호 씨는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작가들이 아트 배틀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우 김부선 씨는 대한민국의 마이너리티 여성 연예인 인권은 없는가라고 벽화를 비판하면서 초상권 및 모욕,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하겠다. 나는 이재명의 아내도 윤석열의 아내도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윤창호법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 씨는 올해 9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원 분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전 세계가 오미크론 비상입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의심 환자가 나온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델타 변이 때처럼 확산은 시간 문제다.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은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조멘토? 네, 현재까지 감염자 발생이 보고된 국가는 20개국에 달합니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프로축구팀에서 13명 집단 감염을 포함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환자가 속출했고요. 특히 남아공에선 첫 보고가 된 게 11월 24일인데 네덜란드에서 19일, 벨기에에서 22일에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남아공의 보고 이후 급히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미 오미크론이 자체 발생했거나 혹은 유입된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백신 개발과 접종을 통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방역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가 이미 상륙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I would not be surprised if it is. We have not detected it yet, but when you have a virus that is showing this degree of transmissibility, and you're already having travel-related cases that they've noted in Israel and Belgium and in other places, when you have a virus like this, it almost invariably is ultimately going to go essentially all over. 일본에서는 어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요.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간 사실이 오늘 추가로 알려졌죠. 자, 그리고 저희 회의 전에 나왔던 속보인데 오늘 일본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확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은 어제 지난달 28일에 입국한 나마비아 국적의 잠깐만요. 아까도 나마비아라고 그랬는데 네. 나미비아예요. 죄송합니다. 나미비아 국적의 30대 남성 외교관의 감염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성이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요. 인천공항을 거쳐서 같은 날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경유지 인천에서의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 1시간 이상 경유하면서 이 항공기에 내려서 공항 시설에 머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일본 보건당국은 동승자 70명 전원이 이 외교관의 밀접 접촉자라고 규정하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츠노 관방장관이 이 두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는 페루에 머문 적이 있는 20대 남성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달 말까지 일본으로 오는 국제선 신규 예약을 받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オミクロン株の発生を受け、予防的観点から外国人の新規入国のみならず、在留資格を保持する外国人の再入国についても、当分の間、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拒否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네, 조금 전까지는 일본 언론 보도만 있었는데 또 속보를 챙겼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첫 의심 사례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입국한 부부고요. 이들의 지인과
또 지인의 자녀까지, 그러니까 총 4명이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5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기존 PCR 검사로는 그 오미크론 변이 유무를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가 분석에 돌입을 했고요. 이르면 오늘 밤 9시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 전파 여부인데요. 이들 부부는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격리가 의무는 아닙니다. 입국한 24일과 확진 판정을 받은 25일 사이 하루 동안에 추가 접촉자가 있고 또 역시 확진된 지인과 지인 자녀 역시 접촉자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오늘 밤 9시쯤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놓고 속보를 챙겨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50억 클럽 관련해서 첫 번째 이제 구속 기로에 섰고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면죄부를 주고 왜 자기만 갖고 그러냐는 이제 그런 심경도 밝혔는데, 자, 관련해서 그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아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은 게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또 검찰 수사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아, 잡혔네요. 저희가 네. 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네, 앞서 그 공수처는 지난 10월에도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보강 수사를 해왔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 일부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과 손준성 검사 관련 속보 저희가 오늘 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요. 전하지 못하면 내일 관련된 속보를 모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00명 쏟아졌다. 오미크론 의심 사례 4명 발생입니다.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중단한 지 이틀째죠. 부산을 찾아서 당 원로들과 당직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공식 일정은 안 했지만 자맹 자체는 길어지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표가 직접 연락했냐는 질문에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의미심장한 글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네,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여기까지라고 썼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오히려 여기부터 시작된 듯합니다. 이른바 이 석석 갈등, 두 스톤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을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죠. 예. 오늘은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얘기에 하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표께 회의를 기회가 되면 다음날 볼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상황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총장이 저에게 후보를 직접 만나 뵙고 왜 그러신지 이유를 듣고 오라고. 알고 보니 이 대표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특보와는 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지역 현안을, 또 정 전 의장과는 당과 나라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요,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금 서울에 있죠. 이렇게 장 의원의 얼굴 앞에서 당직자들과 나란히 앉아서 활짝 웃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잠적 아닌 잠적, 공식 당무는 거부를 하고 있지만요. 선대본부장 사퇴냐 아니면 대표직 사퇴냐 이런 일각에 커져가던 우려, 일단은 접어놔도 될 듯합니다.
이 후보의 자맹 목적지가 이 부산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5년 전에 당대표가 친박계 의원들과 격돌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이 연상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자맹 행보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화 전 의장은 이 대표를 만나서 후보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이해하고 노력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경할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은 윤 후보에게로 넘어간 듯 보입니다. 이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무리하게 연락을 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러 갈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거리를 뒀습니다. 여기 일정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저녁이니까 글쎄 오늘 부산서 방문으로 바로 복귀를 할지 또 하루 이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같이 선대위도 해야 하고 또 최고위도 같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의 기간 시간이나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후보와 이 대표와의 생각 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태도는 아닌 듯하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석석 갈등의 원인, 충청 지역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이준석 패싱, 또는 이 대표가 공개 반대한 이수정 교수의 영입 등이 거론이 됐지만요.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뉴스데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이 최종혁 전 반장이 아니고요. 이 익명으로 뉴스의 뒷이야기, 즉 백브리핑을 하는 사람을 기사에서는 핵심 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줄여서 윤핵관 씨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이 청년,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대체한다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기사의 출처, 윤핵관을 꼽았는데요. 익명으로 뉴스를 흘려서 윤 후보와 이 대표 사이 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윤 후보의 곁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앞서 나왔던 하이에나와 파리떼 혹은 자리 사냥꾼으로 표현됐던 사람들이죠. 하이에나와 파리떼를 언급했을 시점부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냐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요.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들이 다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보면 저게 무슨 새로운 사람이냐 말이야. 결국은 그 파리떼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홍준표 의원도 이 파리떼 논란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 곁에 있던 칠상 씨가 대선을 망쳤다라고 이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썼는데요. 이후에 2000년 총선 때는 당내 중진과 칠상 씨 대부분을 쳐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벌써 자리 싸움이나 하고 한심하다라고도 썼는데 윤 후보 옆에 있는 측근들, 중진 의원들을 직격한 겁니다. 갈등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윤 핵관 찾기에 나섰는데요. 찾아내면 축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은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누군가요? 저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저죠. 제가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우리 캠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장제원 의원도 아니신 거고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이미 거의 지금 다 알려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핵관 찾기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죠. 찾기가 진짜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찾을 생각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찾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핵관을 찾아서 해야 할 일, 윤 후보와 이 대표와의 화해 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관계 개선에 또 다른 걸림돌로 지목이 됐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오늘 또다시 분명히 했는데요.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면서 본인의 거취를 후보의 권위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후보의 권위와 그다음에 후보의 지위와 그 후보의 지도력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손상내는 일은 어떤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럼 물러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 후보에 도움이 되고 후보의 지위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없다. 네, 이 대표를 향해서는요. 대표가 가장 열심히 할 일은 선거 승리라면서 돌아오라고 압박을 했고요. 김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비워놓고 차를 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괴문 발차가 위험하지만 문을, 아니 지붕을 열어놓고 달리는 차도 있다고 했는데요. 또 오픈카도 있다. 네, 오픈카도 문을 열고도 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안전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닫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왜 굳이 말하자면 문을 닫고 열었다 하는 안 닫으면 못 가는 그런 참한 생각을 하느냐. 네,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이 대표의 당무 중단을 놓고서도 이 정권 교체의 회방꾼이다 이러면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대표가 없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윤 후보 측을 꼬집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선거는 이제 시작이다, 정신들 차리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당내의 자중질환,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듯하죠.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렇게 이 후보와 동률인 여론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깊어지면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장할 명분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만약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한 현상이 되면은 자연스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은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당내 갈등이 이렇게 소란스러우며 누구보다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윤 후보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여의도 정치 6개월 차, 이 정치력도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까지 2박 3일간의 충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죠. 소상공인들과 만나서 술잔도 기울이고 했는데 국회 상황실에서 지금 충청 행보 보여드립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곁들이게 돼서 제가 잘 듣고 정리해서 또 필요하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공부입니다. 제가 듣기로 검사 생활 하시기 이전부터 대학생활 때부터 이거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좀 먹고 하시죠. 빈소리하지 말고. 아니, 안주로. 많이 벌릴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충청 방문에서 논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 공론으로 만든 제도라면서 철폐해 나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부의 그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좀 일을 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의 노동관 앞서 이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었죠. 여권에서는 이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무지한 반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과로 사회를 꿈꾸느냐 이런 반응인 겁니다. 윤 후보는 오해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업종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 노동 시간을 해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22시간도
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조금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또 최저임금제는 현실을 무시한 그런 제도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충청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는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의 무기한 당무 정지 선언 이후의 행보, 앞으로도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잠적 후 부산 간 이준석, 옥새 파동 연상, 김병준 사퇴설 일축, 김종인 자리 비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9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대표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나러 갔습니다만 만나주지 않았던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이제 몇 가지 일정을 소화하면서 글쎄요, 뭐 당대표직을 내던지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소식은 저희가 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행사에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죠. 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에 몸담았을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던 인연으로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김 전 위원장 영입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갈등 와중에 민주당 의원 행사에 참여를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짧게만 답변을 했고요.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시도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민주당을 도울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도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대표랑 따로 통화하시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난 전혀 아무 연락도 없어.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가요. 네, 쓸데없는 소리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러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거라는 거를 뭐 잘 알고 이제 왔기 때문에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인물들 간의 뭐 신경전, 관계도 뭐 있지만 선거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인데요. 일단 이 대표는 2030 세대와 50대 중반 이상의 표를 결집하는 세대 포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효과를 봤다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도 이 2030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김 전 위원장은 중도층 공략을, 또 윤 후보 측 인사들은 핵심 지지층 진영에 기댄 조직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분석인데요. 전략이 차이기 때문에 이 결합이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슬림화해가지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도층을 공략한다.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라든지 뭐 전에 핵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임명장 수십만 장 뿌리는 것도 이제 얼마나 큰 선거 운동인데 그런 걸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거함주의인 거죠. 네,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득표 전략을 정면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그 잠적 직전에 한 언론과에서 한 인터뷰에서 말한 건데요. 윤 후보는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충청을 방문을 했죠. 충청 대방론에 조직 정치를 결합한 전략으로는 젊은 세대를 끌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전략을 내세운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2030 세대를 맡기겠다고 했었죠. 이 대표는 당시 화들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2030 세대는 젊은 사람을 영입한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윤 후보가 조언을 듣고 직접 바뀌는 게 유일하게 2030 세대 표를 얻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했으면 그렇게 안 한다. 선거는 후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윤 후보가 지역 일정과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수정 교수 선대 영입에 반대를 했죠. 이 교수가 여성의 당을 지원하고 페미니스트 후보 신지혜 씨도 응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이 대표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대표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범죄학자이고 뭐 여러 가지 치안 정책과 연관된 그리고는 강력범죄의 80%가 우연히도 성별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안전 정책 피해자 보호 정책은 사실은 남성 위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돌아오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충분히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또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하고 싶냐 혹은 또 사적 인연 때문에 선대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이수정 교수의 남편이 윤석열 후보와 40년 지기여서 영입이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온 건데요. 이 교수의 남편과 윤 후보가 서울대 법대 동기는 맞지만 절친은 아니라면서 굉장히 격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변호사를 했고 윤 후보는 평생 검사를 했다. 200명이나 되는 대학교 동기의 와이프라는 이유로 선대위에 발탁됐다는 유치찬란한 댓글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아들의 직업도 일각의 주장처럼 검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남영희 대변인은 아들의 앞날을 위해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면 극성스러운 헬리콥터맘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반박을 한 건데요. 이 교수는 아들이 군대에서 3년간 군 검사를 하긴 했지만 직업은 변호사라면서 아들에게 검사 사칭한 적 없다는 항의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 야권과 여권에서 모두 악성 댓글들을 달고 있다고 한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적 후 부산 간 이준석, 옥새파동 연상, 김병준 사퇴설 일축, 김종인 자리 비었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정아 실장에게 물어볼 텐데요. 지난번에 드린 힌트가 마음과 같지 않게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지난번에 너무 부실했는데 오늘도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부실 대응?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부실 대응입니다. 네,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찰은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2 상황실과 인천 논현경찰서 그리고 모 지구대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원을 요청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급식,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섭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과 예산 삭감을 고려해서 낮은 임금 인상을 감내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증액 예산이 편성된 올해도 사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종은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 등으로 다양한데요. 지난 10월에 있었던 1차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약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학교 급식이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돌봄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수도권까지 전면 등교가 실시된 만큼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총기 난사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학생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14살, 17살 소녀와 16살 소년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다친 8명 가운데 2명은 수술을 받고 있고 나머지 6명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뒤 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권총 등을 압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에서 총기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지만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워킹맘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MZ세대 인재 4명을 선대위에 합류시켰습니다. 국토보유세 관련해선 오늘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그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30대 워킹맘, 서경대 조동현 군사학과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앉혔죠. 오늘은 청년 과학인재 4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명망가 중심의 기존 인재 영입 방식에서 탈피해서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온 젊은 혁신가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영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AI 연구자, 앱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뇌과학자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4명의 MZ세대 인재들을 모셨습니다. 사람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입 키워드는 청년, 여성, 과학, 한마디로 미래였습니다. 청년, 미래, 우리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의 부족한 점을 인재 영입을 통해 채운 듯한데요. 다만 너무 미래만 본 게 아니냐는 촌평도 나옵니다. 근데 총선 때는 아직 뭐 정치력이라든지 혹은 득표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은 안 됐지만 미래의 정치 자산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입을 하는데 이 영입의 스타일은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를 영입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 아닌가. 당장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글쎄요, 이른바 MZ세대의 표심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더욱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황을 감안하면 나쁜 선택은 아닌 듯도 싶습니다. 무야홍, 홍준표 의원은 놓치고 2030 대표주자 이준석 대표는 잠적한 상태이니 말입니다. 여기 인사의 능력에도 물음표가 붙었죠. 육사 출신인 조동현 교수, 민주당에선 우주산업 전문가라고 지켜 세웠는데요. 과연 합당한 타이틀이냐는 겁니다. 우주산업 전문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지켜 세우셨는데 근데 뭐 전문가들이 좀 갸우뚱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분이 30대지 않습니까? 예. 뭐 전문가들 내에도 또 진짜 전문가들이 있고 네. 아직 뭐 젊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조금은 좀 관대한 시선으로 보고 앞으로 40대, 50대 그분이 전문가로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냐 아니냐 사실 판단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가능성을 보고 관대한 시선으로 봐달라 유연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요즘 민주당 분위기 여러 면에서 유연해졌는데요. 이재명은 수용합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서 두드러집니다. 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한 발 물러섰죠.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신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저는 그 점은 명확하죠. 다만 정책적 효과에 대해선 자신했는데요. 세금이라고 하면 다 싫어한다며 이름 짓기가 조금 잘못됐다.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사실 명명이 이름 짓기가 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 이익 배당입니다. 전 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게 되면 이게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또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수용성,
야당에선 철학이 없는 게 아니냐 나를 세웠습니다. 이 후보가 조건으로 내건 국민 여론, 판단 기준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념에 치우쳤던 것인데 결국 많은 반대 여론이 생기니까 이걸 철수를 합니다. 예.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역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원맨쇼하는 정치에 익숙해졌구나. 반면 이 후보 측에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맞받았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던지고 충분하게 공론장에서 토론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받아들이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면 또 과거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자신이 주장했던 뭐 기본소득서부터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또 밀어붙일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국민이 원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요즘 민주당이 바뀐 또 다른 모습, 바로 이재명은 반성합니다. 입니다.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죠. 건국대 최력은 교수가 차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새롭게 영입된 여야 선대위원장의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은 빠른 잘못 인정이었습니다. 차이는 했는데 그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그런 어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식의 SNS라든가 글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낙연계인 제주대 이상일 교수 징계도 논란이 됐죠. 이 역시 대응 방식은 같았습니다. 토론이 살아있고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여유와 공간을 줘야지 그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인데요. 당원 자격 정지까지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당을 떠나서 그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당이 배가 부른 것이고 당이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부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기득권화된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청산해야 하고요. 민주당이 이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들 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산해야 할 기득권, 뿌리가 단단한 듯도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권리당원 게시판을 닫았죠. 내부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말입니다. 반 이재명 분들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 홈피 게시판을 상당 부분 이제 지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공격을 하니까 이건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세력,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란 뉘앙스도 풍겼죠. 이재명을 돕지 않는다, 뭐 그런 오해고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가령 오영훈 이낙연의 비서실장을 이재명에게 이제 보내드린 것은 이낙연 후보의 동의 없이 상의 없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당장 이낙연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신동근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당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빨리 원상회복하길 바란다. 나를 세웠습니다. 판사 시절 각하 땡땡 짬뽕이란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었죠.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임을 자처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나를 세웠는데요. 이정열 변호사, 이재명 후보 측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관이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면서 잊지 말자,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이재명 후보, 당내 쓴소리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은 포용합니다.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사실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당정 간 또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내일이 이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 이번에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게 됐고요. 정부안보다 3억 원가량 증액됐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604조 원 규모였으니까요. 3조 원 정도 증액했으면 607조 원 정도 될 텐데 정확하게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내일 조금 예산안 협의 내용이 좀 확인이 되면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조금 전에 나온 속보죠. 뭐 지금 나온 속보는 아닙니다만 바로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 쌀집 아저씨로 유명하죠.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이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캠프 간다고 들었었는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키로 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당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영희 전 부사장 영입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재명 후보가 내일 오전 9시 민주당사 4층 회의실에서 김영희 전 부사장을 영입 인재로 발표한다라고 공식 밝혔고요. 김 전 부사장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또 느낌표, 나는 가수다 같은 대형 프로를 연출한 대표적인 스타 PD 출신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KBS 예능에 출연했잖아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KBS 예능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 출연을 했는데요. 소년공 시절 어려웠던 가정 환경부터 대학 입학, 40 패스, 인권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기까지 그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최근 부인 김혜경 씨와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죠. 부부 금슬도 자랑을 했는데요. 본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애교쟁이라면서 아내한테 보여주는 애교도 직접 선보였습니다. 네, 제가 뭐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거죠, 뭐 네,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싸움닭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유 실장? 네, 근데 그 정도로는 좀 어떤 애교였는지 좀 저는 애교하고 좀 어려운데.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네. 지금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해야 돼요? 아니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전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추진력이 잘못 인지되면서 탱크로 밀어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든다면서 실제로는 아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매우 다정다감하고 교감도 잘 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싫어하는 별명으로 싸움닭을 꼽았습니다. 시작하면은 끝장을 본다고 해서 이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좀 싫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가장 지향하는 별명으로는 고길동을 꼽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원고 없이 연설을 하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막히거나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죠. 네,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원고를 보고 읽는 것보다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게 진심을 전달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프롬프트 사고가 있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윤 후보의 발언 방식, 최근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갑자기 이상한 개그를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달걀 후보입니까? 그래서 좀 연습 좀 시키고 후보를 자주 등판시켜야 돼요. 자, 앞서 발제수도 봤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 포즈를 취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중에 한 명은 어제까지 국민의힘의 입당을 타진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데이터 전문가로 영입을 한 뉴로소시에이츠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김윤희 대표가 지난주 하버드대 선배인 박 의원에게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라며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회관에서 만났고 이력서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전날 오후에 국민의힘 의원인 나에게 찾아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추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 날 민주당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라면서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청년이라고 다 청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자리 사냥꾼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니까요. 또 이제 김윤희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카를 변호한 일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대한변협이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박마커. 근데 그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인데요. 특정 대선 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만 대한변협은 이 후보가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감형 이유로 삼은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병이면은 심신미약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 등이 아니고 충동 조절 장애라는 이제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그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셨고 그 다음 건은 심지어 음주감경을 심신미약의 이유로 주장하셨더라고요. 지난 10수년 동안 제가 그런 심신미약의 이유로 여성을 끔찍하게 계획살인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네,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단점 보완, 여성 청년 과학인재 영입. 이재명은 반성합니다. 낮은 포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제3지대 후보들은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거티브보다는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죠. 그중에는 눈길을 끄는 이색 공약들도 많은데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부로 새로운 직업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투잡을 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기존에 없던 전인 미답의 직업입니다. 바로 공인 중개사인데요. 발음을 주의해야 하는데 중개가 아니라 중개입니다. 공약과 인물들 소식을 중개하고 해설하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마커가 선보이는 대망의 신생 코너 명이기도 한데요. 공인 중개사가 오늘 소개할 후보 4명, 인물은 대선 후보 4명인데요. 이렇게 중개석 앞에 4개의 문이 있죠. 문을 열면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의 공약을 소개할 텐데요. 그럼 저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슈퍼우먼 방지법 시즌2 전국민 육아휴직 제도를 제안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어제 발표한 공약이죠.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 시즌2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만 들어선 선뜻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시즌2라고 하면 그전에 시즌1도 있었나 싶은데 대선 N수생인 심 후보 지난 대선 때 시즌1을 선보였던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히 별칭을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붙였습니다. 한국인은 멸종위기종입니다. 2006년 영국의 권위 있는 인구 관련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인은 멸종위기다. 좀 섬뜩한 말인데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육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심 후보의 진단인데요. 특히 워킹맘들이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일과 육아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슈퍼우먼 양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뭘까요? 라떼 파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도 독박 육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무조건 3개월은 쓰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커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저 라떼 파파라는
슈퍼우먼을 늘려야지 슈퍼우먼이 반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도록 그 경제적인 여건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무부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 급여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현재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만 월 150만 원 한도로 대체 급여가 지급되고 있죠. 앞으로는 적어도 1년 동안 월 28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을 열어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공인 중개사에 도전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희대의 답정너인데요. 네, 오늘은 박준우 마커에게 물어볼 텐데요. 오늘도 정답의 물결을 이어갈 수 있나요? 정답의 물결이요? 네. 이거 힌트죠? 네. 보랏빛 물결을 하겠습니다. 네, 속여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제출 불가입니다. 제출 불가가 아니라 회복 불가한 타격을 입힌 백다의 반장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저를 능욕해 놓고도 본인이 공인중개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썩 내키진 않지만 시켜보겠습니다. 백 반장 두 번째 인물 소개 부탁합니다. 네, 공인중개사로 돌아온 백 반장입니다. 사실 제가 자발적으로 손을 든 건 아니고 박마커가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서 억지로 시켰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재택치료 체계로의 전환은 반대합니다.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병상이 부족하니 집에서 자가치료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제는 잠시 흰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의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한 건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 위기를 맞았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일 확진자 5만 명, 위중증 환자 5천 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중증 환자 병상, 그리고 의료 인력 계획을 세우고 안 후보는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병원이 현장 의료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재원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국립의료원에 기부한 7천억 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또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경을 걸어 잠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미크론 방역을 위한 입국 금지조차도 찔끔찔끔 다른 나라 상황 보며 결정하지 말고 판단이 서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면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안 후보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공인중개사 백다이였습니다. 박준우 마커 나와주세요. 저희 정의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정말 강제로 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사람을 음해하네요. 공인 음해사 백반장 고생했고요. 이어서 제가 세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다섯 번째 공약으로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놨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임기는 다음 총선에 맞춰서 2년으로 하고 그 이후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씩 하자는 제안이죠. 사실 이 못지않게 눈길 끈 건 국회의원 제도 개혁안입니다.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면책 특권도 폐지하고 보좌관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이죠. 이미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들로선 김 후보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3선 의원이시고 지난번에 불출마를 선언하셨던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공약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제 끝났네요. 네. 근데 이제부터니까 앞으로 세부터. 근데 제가 느낀 건 그게 좀 있어요. 사실 초선 때, 재선 때 보면 4선, 5선, 6선 선배님들이 그 굉장한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걸 전 느낀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그 노하우는 정말 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이분의 공약보다는 낫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야 싸우는 일이 없도록 내가 되면은 조용해져. 전부 정신계획대로 가니까. 네, 네 번째 문의 주인공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인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회의원을 정신교육대로 보낸다고 했죠. 딱 한 명 빼놓고 말입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안 시장님, 이 안상수 시장님만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허 후보와 깐부를 맺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 공교롭게도 이미 3선 의원 출신이군요. 허 후보는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지만요. 허 후보는 공약의 최초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자신이 발표했던 공약을 양당 후보들이 따라했던 겁니다. 여성부 필요 없어요. 온갖 사고만 더 일어나. 즉각 대통령 되면 그날부로 여성부는 폐지야. 허 후보 당시에는 미친 X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는데요. 이번엔 여가부 대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구단위별로 이혼 남녀 모임을 주선을 하고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하는군요. 자, 박마커의 공인중개사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제3지대 공약 경쟁 치열, 이색 공약 눈길.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조동연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일종의 모양 갖추기고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비판 성명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군인과 전문직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망발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막 그 김병준 위원장 입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여성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고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이고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거쳐서 전남 순천에 갔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잖아요. 더 좋은 정권 교체 슬로건으로 내걸었죠. 네, 안철수 후보는 닥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 교체가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자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정권 교체 여론만 믿고 권력을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제1야당보다 우리가 정권 교체의 더 좋은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선대위 구성과 당대표 패싱 등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제1야당의 모습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당대표는 태업하고 후보 주변은 자리 다툼하고 이를 수습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이긴 것처럼 떡고물 나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안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신용현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안 후보는 신 전 의원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5 공약, 즉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는 그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성 과학자 출신의 신 전 의원은 여성 과학자 그리고 과학정책 전문가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안철수 후보가 준비된 과학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부터 부울경 지역 일정에 들어갔는데 노동자 표심 공략 차원이죠.
네, 그 정의당은 그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신부는 오늘 오전부터 1박 2일 동안 부울경 지역 그 노동자 방문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방문지로 경남 양산의 솔발산 공원 묘역을 찾았는데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가느냐, 노동 후진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대선이라면서 내년 대선 노동 동지들과 굳건히 두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 노동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이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부울경 지역 노동자 단체와 농성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을 포함해서 한국GM 비정규직 지회 등을 연이어 찾을 예정이고요. 지난 29일에 영남의 노동벨트를 돌면서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들과 만나고 함께 노동이 선진국의 나라를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진보 정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 노동자 벨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장 다지기에 나서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방송에 활발히 지금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전두환 시장 내에 조화도 보내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폐지가 이번 핵심 공약이잖아요, 박마커.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라고 주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게 손 전 대표의 견해입니다. 손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제 때문에 만들어진 후보라면서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을 만드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나 담론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제를 폐지한 이유로 청와대에 막강한 권력을 꼽았는데요. 지금 장관은 구실을 못하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쥐고 흔든다면서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다 갖고 장관이 허수아비가 된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네거티브 대신 공약 승부수, 연이은 공약 발표 눈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휴대폰 계속 꺼놓고 있는 거죠? 네. 뭐 음성이라도 좀 남겨봐요. 네, 음성.